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20일과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5년 10월 방북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그동안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에 걸친 방중에 대한 답방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서 끊임없이 중국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온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좀처럼 방북 시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을 처음 방문한 김 위원장은 올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1월 조선중앙통신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이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계획을 통보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어제 저녁 8시에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깜짝 발표 형식으로 이번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것에도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일정을 저녁 8시에 깜짝 발표한 일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발표 시간까지 미리 합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정확히 13시간이 차이 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치면 월요일 오전 7시에 발표가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을 향해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미국의 유리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응해서 시 주석이 방북 카드를 꺼내들며 북한이라는 협상 지렛대를 추가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망하기가 일단 어려워졌는데요. 시 주석이 지난 5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단계를 밟듯 이번 방북설이 흘러나온 것이어서 대중 압박을 강화하던 미국에게 러시아, 중국, 북한이 밀착하는 모양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어찌됐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미국을 의식하지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지금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국에서도 아마도 부랴부랴 진위 파악과 대응에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중국의 운신의 폭을 북한 비핵화, 그것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묶어두는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미국 백악관은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서요.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국무부 역시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FFVD라는 공유된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국제사회는 FFVD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지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 특정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번에 그 시 주석의 방북이 철저하게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는 미국 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북한에게도 결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미리 못 박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복잡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각국의 언론가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 역시 분석들이 다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홍콩 송원법 반대 시위로 중국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시 주석의 방북으로 쏠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 미중 무역 협의와 북미 정상회담 모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회담이 극적으로 실패한 이후 고립됐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피터 워드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반드시 워싱턴의 좋은 뉴스만은 아닐 수 있다며 이는 현 제재 상황에 대한 중국의 조바심이 커지는 신호 내지 평양을 향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일관되게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나라를 대미 압박 카드의 한 축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또는 향후 개방된 이후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이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의도와도 서로 윈윈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공조는 늘 미국에게 경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 방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고착 상태에 빠져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북한의 비핵화라는 중대한 역사적 과업 앞에서 중국은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중재자가 될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데요. 예.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건넬 수 있을 것이라는 청샤오호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의 전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베이징이 이번 방북의 대가로 평양의 미사일 실험과 같은 도발 중단을 요구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시 주석이 북한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미국에 전달하는 유용한 전달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는데요. 이 홍콩 영남대학의 장바오휘 아시아 퍼시픽 연구센터 이사 역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쟁점을 둘러싼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하지만요, 이 과정에서 만약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지원이라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위반이라는 덫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중국이 북한과 도출해놓은 결론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역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마도 당분간은 시 주석의 방북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남미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죠. 네, 현지 시각으로 16일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나라들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전력망 문제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번 정전 사태로 아르헨티나 4,420만 명, 파라과이 700만 명, 우루과이 350만 명 등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봤고요. 아르헨티나 수도를 비롯해서 각지에 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정전으로 인해서 1,4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 공급까지도 중단됐습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 전력 공급 업체인 에데수르는 트위터를 통해서 전력 상호 연결 시스템에 대규모 고장이 발생해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전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아침 7시 직후 정전이 발생해서 기차가 멈춰 서야 했고 교통신호 등 기능이 중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산테페, 산루이스, 포르모사주에서 있었던 주지사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휴대전화 불빛 아래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최소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루과이의 전력회사인 UTE는 오전 7시 6분에 아르헨티나 네트워크 결함으로 우루과이 전력망이 끊겼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45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살토그란데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공통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정전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당국은 빠르게 복구에 나서서 아르헨티나 전력부는 정전 발생 14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35분 전력 공급을 100% 복구를 했고요. 우루과이도 이보다 먼저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 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정전이야 가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라 전체가 정전 사태에 빠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전에도 이들 나라에서 이렇게 정전 사태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전역이 한꺼번에 정전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사실 근데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정전 사태는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이 남미에서는 여러 국가가 전력원을 공유하는 데다가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전력 생산 기술 자체가 낮은 수준이어서 생산된 전기가 중간에 누수되는 전력 손실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에데노르와 에데수르는 케이블 교체와 변전소 건설 또 배전 시스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이 낮다 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 최근에는 중국 쪽 기자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사후 서비스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이 정전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재 전력 상호 접속 시스템의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나 또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할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스타보 로페테기 아르헨티나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전력업체 카메사와 또 트란스에네르 등 두 곳이 보유한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기술적 자료를 심층 분석할 것이라면서 최종 조사 결과는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부는 정전에 대한 모든 원인을 조사할 것이지만 전력 시스템이 해킹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이처럼 연쇄 정전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라울 베르테로 에너지 규제 행위 연구센터장 겸 부에노스아이레스대 교수는 이번에 발생한 것과 같은 국지적인 결함은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됐어야 한다면서 시스템적인 작동 및 설계 오류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미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